반갑습니다. 오늘은 거기 회보에 보면요, 힐링이라는 말씀 많이 듣죠. 그래서 힐링을 통한 행복한 삶,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철수 씨 그 판화 그 작품이에요. 같이 감상하시라고 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저는 오래 살아도 영어가 안 되대요. 공부를 안 하니까. 오래 살아도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갈수록 오락가락하고 이제는요 맞춤법도 잘 틀려요. 한국말이 이게 보면요 제대로 하려면 이게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신문에 보면 올바른 우리말, 그래서 그런 난을 꼭 보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피로 회복. 우리가 늘 습관처럼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은 회복이란 말은 명예 회복, 주권 회복 이런 데 쓰는 말이잖아요. 피로를 회복한다는 건 그 정반대로 그렇게 그 말을 쓰고 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죠. 근데 피로 해소, 숙취 해소에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쓰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보면요 거의 많이 틀려요. 그래서 오늘 피로 회복 이런 말씀드린 것은 이게 그 일본의 모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피로 사회다 이런 책을 쓰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잠깐 보자면 이게 말하자면 피로한 사회, 피로 사회. 현대 사회는 이게 피로가 누적되는 그런 사회다 그런 말씀이죠. 그분 말씀 빌리자면은 과거 사회는 금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정 사회였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그런 기운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압도하는 선천 시대. 그래서 과거에는 금기 사항이 많았죠. 뭐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 거 많았죠. 뭐 선악과도 따먹지 마라. 아니 따먹지 말라면 몰라 나무를 막 심어놨을까요 거기다. 응? 왜 따먹었냐 그러고 질책하고 형벌을 내리고 이제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말하자면 이제 그 하나 비유겠지만 이 유교 사회는 어떻습니까? 과거 유교 사회는 여자가 뭐 재혼하지 마라. 이걸 어기면 손가락질 받고 부정한 여자가 되고 이런 뭐 하지 마라. 이런 걸로써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거죠. 통제 사회였다.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 반대로 오늘날의 사회는 이제 긍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과 중심의 사회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피로 원인이 될까요? 피로한. 문제는 말하자면 무조건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런 과잉의 긍정의 구름이 무섭게 짓누르기 시작해서 말하자면 뭐든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회에서 실패는 곧 자신의 무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이 자기 인생의 어떤 주체라는 그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되고 그래서요 과거 그런 규율 통제의 시대에는 많은 광인, 미친 사람, 전쟁광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뭐 아니면 죄인, 많은 죄인들이 양산됐어요.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하게 되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성과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우울증 환자가 되고 많은 낙오자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오늘날의 피로 사회는 결국 자기 착취의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셈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느끼는 그 과중한 피로감을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 그걸 좀 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회복,
뭐 치유, 재충전, 힐링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피로감이 누적돼 있다는 거죠. 이 과도한 그런 경쟁 사회에서 느끼는 그 스트레스, 압박감 이런 게 이제 얼마나 심하냐 그 말이죠. 과거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랍니다. 이 성적 플러스 인맥 또 플러스 외모. 그래서요 요즘 그 청년들이 가장 그 성형외과를 많이 찾는데요.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인상을 보여야 취직을 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어때요? 한 마을 한 지역에서만 경쟁하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글로벌 경쟁 시대입니다. 무한 경쟁. 옛날에도 예쁜 얼굴을 다 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쁜 얼굴도 비교 대상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 몇 명이 비교 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인터넷, TV로, 모바일로 다 돼가지고 모든 아이돌 그룹이 다 나의 비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그 짓누르고 있는 이 피로감의 원인은 바로 이 과잉 경쟁이다는 거죠. 며칠 전 신문에 그 유럽에서는 이런 기사가 났대요. 브래드 피트가 다시 싱글이 되었어요. 그리고 막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광고가 나왔대요.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들여다보니까 이 이제 저가 항공사에서 광고를 한 거예요. 유럽에 있는. 브래드 피트를 만나러 LA 가는데 단돈 300불이면 된다. 자기 광고사, 항공사. 그 남이 이혼한 것 가지고도 얼른 잽싸게 그걸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로 그 항공사가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그냥 과도한 그런 경쟁에 내몰린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애가 100점을 맞아왔어요.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옆집에 순이는 몇 점 맞았니? 물어봐요. 걔도 100점 맞았다네. 그러면 뭐요? 기분이 좀 반 다운되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니네 반 애들 100점 맞으면 몇 명이야? 전부 다 맞았어요. 선생님이 격려해 주려고 그냥 다 100점 맞게 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 봐. 네가 무슨 그게 이제 비아냥. 우리가 많은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 말이죠. 스스로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고 성공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피로감을 어떻게 이걸 치유를 할 건가? 어떻게 했어요? 사회 시스템을 그냥 확 뜯어 고치겠어요? 아니면은 남이 나를 바라보는 이목을 어떻게 확 바꾸시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결국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이고 내 몸이고 사회 시스템이 피곤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밖으로부터 와진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의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피로감, 이 스트레스가 내 마음의 이제 문제인 줄을 알죠. 누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결국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이렇게 알면서도 그것을 이제 해소할 방법을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쌓인 어떤 이 분노나 우울감이나 피로감,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는 데다 쏟아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사회 현상이 됐답니다. 뭐냐면 근거 없는 비난이 막 난무해. 나하고 아무 원한 관계도 없는 대상을 향해서 특히 연예인들 있잖아요. 유명인들, 유명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은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악플에 시달리고 그 첨단 기기들 있잖아요. SNS, 모바일, 인터넷 이런 것 첨단 기술이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용도로 이게 많이 쓰이고 있더라 이런 거죠.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보상을 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별것도 아닌 것들이 까불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위로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쓰더라. 또 요즘 보면 이제 정치나 사회나 어찌 보면 이제 뭐 이런 집단 비난 강박증에서 걸린 그런 모습들이다. 이런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힐링이 필요한 사회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느 부부가 계셨어요. 이 부부가 보니까 서로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 굉장히 밝게 잘 지내시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렇게 보니까 서로 남편은 부인 사진이 들은 가지고 있어 항상 간직하고 아내는 남편 사진을 간직하면서 그걸 쳐다보면서 힘을 내더라. 그래서 이웃 사람이 한번 물어봤어요. 참 당신은 당신 아내를 참 사랑하는가 봅니다. 아내 사진만 봐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저는요 힘들 때마다 이 아내 사진만 보면요 내가 이 여자하고도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세상에 이보다 힘든 일이 또 어디 있나 싶어서 힘이 납니다. 그러더래요.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또 한 번은 그 아내분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남편 사진만 보면 힘이 나세요? 이제 아내가 그러시대요. 나는 남편 사진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런 인간도 사람 만들어놨는데 세상에 이보다 어려운 일이 있겠냐 싶어서 마음에 큰 위안이 됩니다. 그러시더랍니다. 하여간 서로 뭐 이렇게 힐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여간 너무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마음을 돌려먹을 수도 있다. 요즘은 이제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이런 그 마음의 그 부담감, 근심, 걱정, 스트레스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은퇴 후에 그러시잖아요.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허탈감, 우울감, 고독감에 시달리는 그 기분이 참 피부에 와 닿는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평생 직장에서 또 남편, 아내, 자식들 돌보시다가 이제 아파트에 혼자 덩그러니 혼자 남았어요. 그러면 그런 고독감, 그 외로움, 쓸쓸함이 얼마나 많으시겠냐. 어쨌든 이게 다 보면 이제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스스로를 힐링해서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걸 이게 이제 원불교 어떤 교법의 근거에서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신앙의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죠? 늘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 생활하는 거. 요은품에 그러셨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나한테 한 번 실수했어. 잘못했어. 그러면 어때요? 그걸 가지고 이제 늘 원망하고 아주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 그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부처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들, 수양을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10번 잘못하다가도 한 번만 참 잘해주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중생들 보통 사람들은 은혜 속에서도 꼭 해로움만 찾아내고 그래서 원망과 고통을 불러오고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해로움 속에서도 늘 은혜를 발견해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불러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 생활하는 거. 근데 잘못하면 이것이 막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이것도 하나 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좀 가볍게 생각하십시오.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연습해 본다 생각하시고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아주 사소한 것부터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골프 연습장에 가시면 연습볼 때리시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힘 빼고 딱 때리시듯이 이게 감사한 거리를 찾아보는 거죠. 감사한 마음을 연습해 보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 놀이하듯이 이렇게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어떤 상황이 아니고 이 나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오늘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늘 찾아보고 한번 적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요. 감사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답니다. 이건 뭐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치료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늘어나. 그의 감사 연습을 통해서 우리 뇌가 저절로 긍정적이고 감사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창한 것이 아니래도 오늘따라 유난히 커피 맛이 좋았다. 누가 어디 갔는데 문을 열어줬다. 이게 사소한 것들. 그래서 이처럼 일상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행복한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더 감사해야 하는 그런 우리 그렇게 변해지더라는 거죠. 감사의 놀이를 하다 보면 이제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힐링이 되더라. 이 감사하는 마음만큼 좋은 힐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로는 이게 수행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마음 챙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 우리의 모든 수행법이 한마디로 하면 이 마음 챙기는 법이죠. 우리의 무시선, 무처선법, 유무념법, 일상수행요법 이게 다 마음 챙김 방법이죠.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는 거. 나는 깨어있는지 온전한 마음 상태인지를 늘 챙기는 겁니다. 마음 챙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내 마음을 잘 보는 거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잘 보는 것.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것. 관하는 공부다. 그러면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보려면. 내 마음을 잘 보려면 어떤 색안경도 끼지 말고 보라고 합니다. 어떤 색안경도 끼지 말고 보라. 어떤 선악의 색안경도 끼지 말고 봐라. 어떤 선입관의 색안경도 끼지 말고 봐라. 내 마음이 나오는 그대로 움직이는 그대로를 봐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딱 마음 챙김, 마음을 다 챙기고 있을 때 내 마음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 무의식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마음을 잘 안 챙겨요. 그래서 신문 보면서 TV 보면서 식사하다 보면 어때요? 음식이 지금 무슨 맛인지를 모르고 그냥 밀어 넣는 거죠. 그 내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더라. 그 상황 따라서 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게 보인다. 그 말이죠. 마음이 일어나고 소멸되는 모든 과정을 영화관에서 드라마 보듯이 볼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다. 마음 힐링에 거창한 인내와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다. 맞습니다. 일어나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것, 어떤 판단이나 기대함 없이 바라보는 것.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관심을 두고 보면 내 마음의 움직임이 보이게 된다. 세상에 많은 명상법들이 있습니다. 모든 명상법은
사실은 내 마음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법이죠. 그래서 고요한 상태에서 보면 내 마음이 더 선명하고 선명해지더라. 맑은 물에서 물속이 환히 비춰지듯이 그렇게 내 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움직임이 어때요? 참 드라마틱하죠.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묘한 마음이 나올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드라마보다도 더 우리가 그래서 드라마를 즐기듯이 네 마음의 움직임을 들여다보라. 순간순간의 내 마음의 반응을 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왜냐면 내가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 상황 따라서 그 마음이 일어나고 곧 또 사라져가는구나. 그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보니까 이게 나의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그게 살아있는 마음의 속성이구나. 그게 마음이 움직여가는 방식이구나. 한 마음도 없는 원래 없었어요. 없는 그 자리에서 묘하게 마음이 일어나네. 어디 갔더니 막 신경 쓰이는 그 마음, 또 상대심하고 막 이게 비교되는 그런 마음, 또 어디 묘하게 일어나는 열등감도 있고 참 묘한 거죠.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원불교에서는 이제 특히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게 참 마음 공부할 때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죠. 그래서 경계를 대할 때가 가장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사냥 시즌이라고 그러는데 사냥 왜냐하면 뭘 잡으려고 그러면 허공에다 대고 계속 총을 막 쏴대면 잡히겠어요? 새를 잡는다. 막 아무데나 대고 쏘면 잡히겠냐? 총알만 낭비하고 곧 지쳐버릴 거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계를 당했을 때 그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마음이. 그 마음을 조준해서 쏴야 우리가 구멍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어난 마음, 내가 마음이 요란해졌을 때 그때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공부의 에너지를 거기다 딱 집중할 때 그 경계를 놓치지 않고 그때 일어난 그 요란한 마음, 그 열받는 마음으로 그 마음 공부를 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 마음의 파도에 열받으면 그 파도에 막 휩쓸려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고 그대로 보는 공부, 볼 줄 아는 공부. 그것이 마음 챙김이다는 거죠. 일체가 유심조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일체가 다 내 마음이 그려내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면 조그마한 실수에도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건 작은 실수일 뿐이다. 그냥 실수일 뿐이다 그 말이죠. 심각하게 생각했던 나의 상황이 릴렉스가 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희로애락의 감정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거기다가 어떤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거나 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감을 갖게 되는 거고 자책감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챙김 이 공부는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자기 꼴을 잘 봐주는 공부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 안에는 또 다른 나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꽁꽁 숨겨둔 그런 나의 모습들이 있어요. 숨기고 싶은 모습도 있고 부정하고 싶은 또 언젠가 상처받은 그런 나의 모습도 있고 그래서 웅크리고 있는 그 나의 모습이 있다 그 말이죠.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주하기 어색한 외면하고 싶은 그런 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도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꺼내서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딱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기 관리를,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안에 그 그림자가 남아 있어요. 나의 빛과 그림자를 내가 다 수용해야 되는데 항상 빛 밝은 것만 보여주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밝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그런 이미지 때문에 늘 자기 관리해야 되고, 자기 안에서는 그게 찜찜한 게 남아 있잖아요. 어두운 게 남아 있잖아요. 그늘을 밖으로 빛이 비친다면 안으로는 그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밖으로는 늘 밝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자살했어. 유명 연예인도 있고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뭐냐면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견디기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마음 공부, 마음 챙김, 이걸 통해서 내가 부정했던 그동안의 내 모습, 내가 미워했던 모습도 있고, 내가 숨기고 싶었던 그런 모습까지도 다 이것이 누구 잘못이 아니고 이것이 마음의 작용이고, 그래서 그걸 다 수용하고 인정하고 화해하는 그런 공부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자기 스스로를 감싸주는 것이죠.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누구 잘못도 아니야. 단지 그 상황에서 묘하게 일어난 그 마음의 작용이었을 뿐이다. 이런 걸 우리가 깊이 스스로 느끼고 자기 스스로를 잘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을 때 내 안의 어떤 그런 선악이 다 수용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사랑과 미움이 하나로 다 녹아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과 깨끗함이 모든 상대심이 다 녹아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이 이론상 자리입니다. 이론상 자리, 하나인 자리, 성품 자리. 그래서 우리가 늘 누구와 비교하고 눈치 보고 주눅든 그런 삶이 아니라 한마디로 어떤 자존심 상하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존감의 그런 자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워싱턴 DC의 그 국립동물원에 몇 년 동안 살았던 제왕이 백호가 있었대요. 하얀 호랑이. 이 백호가 그냥 쇠창살로 쌓여진 그 시멘트 바닥인 가로사로 한 4m의 그 우리에서 일생을 대부분을 지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좁은 우리에서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그냥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걸 보고 이 동물학자 협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항의를 해가지고 동물원 측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굉장히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답니다. 수천 평방미터에 이르는 연못, 나무, 언덕, 초목으로 그냥 구성된 그런 이제 백호를 위한 그런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 백호를 거기다 풀어놨어요. 저 백호가 얼마나 좋아할까. 풀어놨더니 백호가요. 저 한쪽 구석에 가서 거기서 한 3m 평방되는 거기 안에서 벗어나지를 않더래요. 그 안에 있는 잔디가 다 물러지도록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더랍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지금 충분히 자유가 가능한데도 오랜 습관에 얽매여서 스스로가 구속된 그런 삶을 살더라. 작은 세상에서 너무 오래 살던 새들은요, 풀어놔도 저 창공을 마음대로 날지를 못해요. 두려워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참다운 자기 힐링을 통해서 자기의 온전함을 회복하자. 자기 온전함을. 힐링하자는 것은 나의 온전함을 회복하자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다. 참다운 자유를 얻자는 것이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자는 것이다. 우리가 이
어떤 신앙 수행문을 통해서 참 자유를 얻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한마디 드리자면은 이제 일주일 후에 우리 원불교 100년 자축하는 교구 성가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이 축제는 원불교 100년을 맞이하는 자축하는 축제지요. 그래서 함께 즐기는 축제, 또 더불어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합창하시는 분들은 컴플레인을 많이 하시죠. 목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제 또 100년을 축하하는 잔치에 합창단으로서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축제 잔치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의무감이 아니고 정말 즐기는 마음으로 노래 못 부른다고 뭐 주눅 드실 거 없습니다. 신나고 어깨가 들썩이는 그런 흥겨운 축제의 마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성가 축제를 위해서도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심신간에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